지금 요즘 이제 금리 상승이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도 높아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자체 펀더멘탈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이제 장기 금리는 우상향 그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부양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뭐 경기가 또 좋아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경기 활동이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뭐 한 2%대 정도까지는 올해 올라갈 수 있다는 포캐스팅이 글로벌 IB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금리는 좀 더 올라가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6% 전고점을 최근에 한번 돌파를 했죠. 1.623 정도였나요? 좀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은 뭐 지수는 좀 좋지 않았죠. 그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올라갔던 금리 수준보다 올해 1, 2, 3월 동안 올라갔던 금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다소 발작을 했던 모습이 보였고 이 부분 때 조정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채 금리도 따라서 약간 움퉁거리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꿈틀거리면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페드가 이야기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점도표를 봤을 때는 2022년 따지는 일단 뭐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23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그 연준 위원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마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 내일까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그 금리 인상 관련된 점도표에서 손을 드는 위원이 어느 정도 많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트렌드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그 속도의 문제예요. 언제 페드가 또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그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을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가 금리 인상 수혜주를 맞기 때문에 은행주가 특히나 이제 어닝 부분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인데 경기 민감 가치주로 분류되는 은행주가 상당히 좀 탑픽으로 업종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게 그 은행주에 대해서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은 일단 은행주는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물론 배당은 좋지만 밸류에이션 낮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체 펀더멘털이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 성장을 막는 그리고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뻗어나가기에는 또 계속 어떤 신규 그 인터넷 뱅크들의 어떤 그 진입도 자꾸 이제 허용이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요소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상단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 쪽뿐만 이제 글로벌 IB 금융기관들이 작년에 대선 충당을 어마어마한 돈들을 쌓아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부실 기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대선 충당은 결국은 그 이익으로 바로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닝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은 NIM 개선 효과를 충분히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펀더멘탈로 이제 보자면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중은행 대형사로 본다면 KB금융과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PER이 5배, 6배 언저리 이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PER이 4배에서 5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실적단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본다면 하나금융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작년도 그랬고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적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중간 배당을 작년에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규율을 많이 줬지만, 규제를 많이 했지만, 하나금융은 사실은 조금은 정부에 반해서 좀 중간 배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시중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주주가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지방은행을 좀 본다면 DGB금융이나 BNK금융을 좀 보고 싶은데, DGB금융이나 BNK금융 같은 경우는 PBR이 0.23배,
그리고 0.2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2배 초반의 PBR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낮은 PBR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그 은행주 평균 PBR이 0.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PBR이 0.2배 초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주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같은 경우도 DGB금융과 BNK금융이 3.6배 PER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중 대형은행이 5배, 4배, 5배 정도 이상 받고 있어서 상당히 쌉니다. 그러면 대형주 은행이 조금 상대적으로 룸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방은행을 좀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본다면 지금 금리 상승기는 결국은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 가치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퍼주 업종으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는 은행주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과 저퍼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양호한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은행주, 이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예, 오른 상태인데 아직 그 오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다고 해서 지금 들어갔다가는 진짜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어떤 이슈 때문에 네. 가격이 상승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타이밍상 좋지 않은 거 아니,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네네. 예,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은행 업종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뭐 작년부터 2020년 초부터 한번 보시면 2020년 초보다 지금 주가가 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업종인데, 이 통신 업종도 사실은 작년에는 오히려 빠졌던 섹터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도 2020년 초에 비교해서 아직도 주가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성장주 최근에 주가가 급등사를 보였고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생각한다면 사실 은행 업종이 약간 다소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최소한 그 과거의 키 맞추기 정도는 지금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도 벌써 우리가 뭐 2200 정도 이야기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금 코스피 지지 라인이 뭐 2950, 3000이 지지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입장에 다소 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실적으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뭐 여행업종이나 항공업종들 밸류에이션 보고 지금 올해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2022년 실적을 땡겨와가지고 고밸류를 주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은행주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 국면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연간 이익 상향 조정이 굉장히 1분기부터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간 어닝에 대한 상향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고 금리 조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결국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가진 가치주 중심의 어떤 플레이가 나타난다면 결국은 수급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 수급들이 벌써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배팅을 했고, 그것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히 오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주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샀지만 은행주를 또 담았거든요. 그 은행주에 대한 부분, 특히 최근에 ETF 같은 경우에 글로벌에서 본다면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ETF가 가장 큰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수급이 은행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주로. 그래서 금융주를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과거 어떤 키 맞추기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PBR 0.6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면 아직은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1등주에 투자할 것이냐, 2등주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주에 투자할 것이냐, 네. 어떤 것이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냐,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네. 이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1등주, 2등주보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아직은 저평가된 그런 작은 중소형주 이쪽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수급적으로 본다면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수급적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KB금융이죠.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블랙록과 관련된 그 지분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록 관련된 지분 공시가 그 6.02%로 지분 공시를 블랙록이 했거든요. 이게 2014년 5월 이후에 7년 만에, 예, 블랙록은 뭐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쪽이 KB금융을 지분 공시를 할 정도로 지금 지분을 샀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형 시중은행 중에서는 사실 KB금융이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매력을 본다면 대형 시중은행에서는 하나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하나금융주의 키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타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결국은 이제
항상 주식은 1등주가 먼저 가고, 그게 먼저 어느 정도 목에 차면,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이, 중소형주들이 이제 그 키 맞추기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시중 지방은행들이 DGB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형 지주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뒷단에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DGB금융이나 BNK금융은 너무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사실 빠질 구석이 별로 없는 가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 소외 국면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수급 효과를 본다면 지금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연기금 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지방은행입니다. 따라서 DGB금융이나 BNK금융까지도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BNK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부울경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선업종 수주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BNK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당 수익률도 약 6%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이 상상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 연간 아마 순이익 구조가 6천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점에서는 지방은행도 상당히 봐야 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그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포스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사실 이 철강주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요즘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수요 관련된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민감했던 게 이제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로 불리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철강, 화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재는 이제 조선이나 뭐 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재주 중에서 이제 철강 업종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작년에 이제 철강 관련된 뭐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원재료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판가 인상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월간 단위로 올해 1, 2, 3월을 공이 매달 지금 이제 실제 상품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렸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판가 인상을 바로바로 전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수요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판가 인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 인상에 대한 판가 인상이 바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각 정부마다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약 5월 정도면 이번에 이제 1.9조 달러 관련된 그 경기 부양책 이외에 경기 인프라 관련된 투자 부양책이 5월 정도에는 상원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푹푹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 인프라가 결국 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철강 수요가 아직까지는 견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상반기 정도까지는 철강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화석 연료 네. 산업의 종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강 산업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그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장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보자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의 패권, 글로벌 패권은 이제 석유, 그 기름으로 이야기됐죠. 석유로 이야기됐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패권이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차도 못 만들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히나 이제 그 IoT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이번에 이제 그 전인대를 통해서 양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탄소 중립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철강에 효과가 있을지 몇 년 동안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 탄소 중립 선언은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 축소 노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 대비 상대적인 공급이 약세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강에 대한 공급이 이제 굉장히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주광 생산력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실행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감산 가능성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낮추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감산은 국내 철강업체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초입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산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한다. 이 부분에서는 철강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 제철도 일본 내의 온실 감축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부 고래를 올해 폐쇄할 계획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야기된 중국의 탄소 관련된 탄소 중립 선언이 굉장히 큰 어떤 철강 업종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에서도 아리백이라는 거, 그다음에 네. 유럽에서도 지금 탄소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그 사업 환경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오른 이 시점에 들어가도 될까? 역시 지금 들어갔다가는 이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길 것 같아요. 아직 고점은 아니다 생각 들고요. 1분기 실적과 2분기 정도까지 상반기 정도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밸류에이션 부분 다 여유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이 이제 이야기되는 어떤 의미를 본다면 그 중국 내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18% 정도 수준이 철강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 중에 가장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섹터가 철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의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탄소 배출 관련된 감축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중국 공신부가 철강 생산 능력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초부터 이제 중국 공산부의 철강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노후 설비가 이제 탄소를 계속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걸 노후 설비를 줄이는데 그러면 신규 설비를 하나를 새로운 어떤 탄소를 줄이는 어떤 신규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설비 하나를 줄이면 새로운 신규 설비 하나를 오픈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주게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노후 설비를 줄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설비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팹을 생각해야 될 때, 그 사람한테 기간적으로 팹이 이제 굉장히 뭐 바로 뚝딱 만들어질 수는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어떤 그런 팹에 대한 어떤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 오염이 굉장히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노쇠된 폐쇄, 그 설비를 폐쇄하는 것을 1.5 정도로 해야만이 신규 설비를 일을 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노쇠 설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 폭의 생산량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세가 올해 구체적으로 되는 입장에서 올해 정도 입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성립되는 국면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 가격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올라오는 국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한 의지가 결국 철강 업종에 대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연간 단위까지는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 내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국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룸이 남아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30만 원대 초반에서 주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로서 은행주와 그 철강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좋은 어떤 현재 그 주가의 상승과 사업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증시 조정 이후에 경기 민감주가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주춤했던 성장주가 갈 것이냐 우리는 과연 기술주를 선택해야 되냐 네. 뭐 이런 이제 컨택트주를 네. 선택해야 될 네. 것이냐 네. 논란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이분법 논리로 포트를 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고밸류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에 나쁘지 않았고요. 둘째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성장주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분명히 가치주 중심의 흐름이 좋을 거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민감 가치주라 이야기되는 뭐 은행주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그러면 지금 컨택트주들이 그러면 성장주에서 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게 항공, 여행,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미디어,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산업과 관련된 것도 지금 최근에 거의 20-30% 하루에 막 급등세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택트 관련된 업종들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장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밸류를 이제 용인할 수 있냐 부분이죠. 결국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춤한데 고밸류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밸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정 부분 성장주 중에 아직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너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장주는 분명히 주가 부분은 아직도 열려있다 보고 있겠고요. 실적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가장 민감도가 높은 부분은 결국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섹터가 가장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도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빼놓고 갈 수는 없고요. 단기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철강이나 화학 쪽이 상당히 단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길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밸류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밸류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마 피크아웃은 올해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져가기는 힘들지만 아직은 룩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은 가능하고 적어도 1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장이고요. 다만 이제 컨택트가 된다면 결국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코로나 피해 업종이 아마 올해 내년에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버틴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하나 뭐 여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버텼잖아요. 버텼고 이제 구조조정 더 안 하겠다. 근데 대규모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받아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회복만 된다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BEP 수준에서 튀어가가는 OP 마진율이 굉장히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쪽의 섹터가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섹터로 좀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 상승에 베팅할 수밖에 없고 성장주의 포트를 아주 크게 실린다기보다는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치 민감주, 이 철강주 그 1분기까지는 이제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 뭐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좀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포트도 보면 어차피 그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게 4월 중하순 그리고 5월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기로 본다면 2분기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그 시점, 사실은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 실적보다는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그 역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미 선반영돼서 이미 지금 오른 것이고 그 뉴스가 그러니까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빠지는 거 아닐까? 그게 곧죠. 요새 이렇게 계속 물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어닝스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정도까지는 그게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고요. 1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는 보는 게 맞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4, 5월 정도에는 사실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그러면 나쁠 거냐 생각한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2분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분명히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닝이 있다면 뭐 2분기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은행주와 철강주,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요즘은 그 항상 방송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고. 이 장이 좀 이렇게 불안정할 때 주린이 분들은 이 상승장만 작년에 경험을 하다가 요새 되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댓글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처음 겪는 일이니까 막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니까 증시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근영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